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누구는 뭐 중세 흑사병보다 더한 재앙이 한국에 닥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게 그냥 누가 뭐 사이비 언론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외 유수 언론에서 그런 워닝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침몰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 저출산의 문제, 또 노령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정말 현실이 돼가고 있고, 또 그게 사실 우리 경제에 또 우리 금융시장에도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아주 독특하십니다. 원래는 공학도시인데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시고 역사와 지정학을 아우르는 이른바 문명사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으시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글로벌 학계에서도 인정받으시는 서울대학교의 김태유 교수님을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정말 이게 큰일 났는데, 네. 저도 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보다도 더 심각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진짜 저출산 인구가 주는 게 진짜 이게 재앙이냐, 또 그런 데에 대한 또 논점도 또 갈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출산 이거. 그래서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문명사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문명사적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인구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냐 하면요, 농업사회에서 유아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겠죠. 나면 반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사회의 인류가 필요 이상으로 아이를 많이 낳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질병이 퇴치된 거예요.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영아 사망률이 급속도로 낮아졌죠. 그렇죠. 수명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인구 폭탄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 세상에 너무 과잉 인구 상태에 몰렸다. 그래서 크게 볼 것 같으면 이 지구상에 있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가 인구 과잉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자체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물 실험으로서도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물 행동학자 존 칼훈이라는 사람이 일정한 생태계에다가 쥐들을 넣고 서식을 시켰더니 생태 환경이 좋으니까 쥐 숫자가 막 개체수가 늘어났죠. 그러겠죠. 그런데 숫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기 좀 어려워지니까 쥐들이 자체적으로 출산율을 낮추더라는 겁니다. 생존의 그 법칙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동물 실험에서도 비슷한 그 연구 결과가 나왔고, 우리 인류한테 이것을 적용해서 실험할 수는 없지만은 태평양에 아주 고립된 이스터 아일랜드라고, 왜 모아이 석상이 있는 유명한 석상, 그거를 인류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생태계에 인구가 과잉이 돼가지고 다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문명이 황폐해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인구 폭탄도 저출산도 이 인류학적인 이런 아주 거시적인 문명사적 흐름의 일부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저출산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여성 사회 참여가 많아지고, 또 뭐 워라밸, 그래서 일과 그 직장의 균형이 잡히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다 옳은 얘기지만은 굉장히 미시적인, 단편적인, 국지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숲속에서나 아주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찾으려 그러면 그냥 주변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 사진 같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려다보면 금방 길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구 문제를 문명사적 시각으로 안 다뤘다. 그래서 문명사적 시각으로 다루면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경우에 지금 학계 출산율 기준으로 뭐 세계 최저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숫자들이 계속 아래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그 문명사적인 긴 안목도 안목이지만, 야 이게
단기 중기에 우리 한국 경제의 굉장히 침해 요인이고 예. 저성장을 급속도로 확장시키는 어떤 경제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되면 한국이 쇠퇴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최근 들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다른 글을 보니까 굳이 지금 인구가 늘지 않는 거, 그 저출산 문제가 나라의 쇠퇴와 등치되는 걸로 꼭 봐서는 안 된다. 그 해외 사례 같은 것도 말씀 주시고요. 그렇죠. 그 말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왜 나왔냐 하면 사실 그 1972년도에 세계 지식인의 모임이라는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 보면 식량 부족이라든가 자원 고갈, 환경 파괴로 인류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런 무시무시한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나올 때 그러한 모든 이 식량 문제, 자원 문제, 환경 문제의 원인이 인구 문제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는 완전 바보 같은 보고서군요. 근데 2배 이상 불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두면 지구가 굉장한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로 식량 문제 같은 건 극복하고 있지만은 태평양의 한반도에 수십 배 되는 쓰레기 섬이 떠나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북극 남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상의 뭐 10대 도시가 언제 그쯤 물에 잠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상 이변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위기들이 막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그런 인류의 멸망을 우려해야 될 위기가 해소돼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저출산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인구 전체 숫자를 본 건데 인구가 줄어가는 과정에서 고령 인구하고 젊은 청년 인구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청년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거꾸로 많이 늘어나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부양비가 깨지는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 대상 인구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비 낼 사람은 적고 의료보험 타서 치료받을 사람은 많고 연금 불입할 사람은 적고 연금을 받아야 될 노인들은 많아지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의 붕괴로 이 사회 안전망의 파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60년도부터 이제 2020년까지 이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는 4.7에서 2.3으로 떨어져서 전 세계 인구는 안정이 되고 있다. 산업화된 OECD 국가의 인구 출산율은 3.9에서 1.6으로 떨어져 가지고 좀 줄어들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노멀, 뉴 노멀에 적응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5.9에서부터 0.7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건 이런 일은 어떤 나라에도 어떤 시기에도 없었던 경우죠. 없었죠.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다이어트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지구 생태계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아주 비대한 사람처럼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비대해지면 고지혈증도 생기고 고혈압, 당뇨, 5만 병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를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면 새로운 노멀로 적응해 나가는데 약간의 불균형은 있어도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오게 되면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상태인가요? 한국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프랑스라든가 뭐 유럽 앞선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은 다이어트 상태 조금만 운동 잘하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단계다. 그래서 그 심각성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전통적인 생각. 왜냐하면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게 사실 인구가 늘면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서유럽의 선진국들 예를 들면 베네룩스 3국이나 또 스칸디나비아 3국
여기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가 맞는지 모르는데 그 나라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게 네덜란드인데 1,700만 정도. 2천만 명이 안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인구가 그 나라들이 늡니까? 그 나라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아주 서서히. 근데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침몰하고 있고 우리 망했다고 하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 그런 그 나라 사람들은 합계 출산율이 1.8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차이죠. 네. 근데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0.8, 0.7 이렇게 떨어지니까 극복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니까 내가 좀 기운이 없고 예. 뭐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건 예. 운동 열심히 하면 극복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너무 안 먹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진짜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인구가 많은 게 좋으냐, 인구가 국력이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인구가 1억 이상인 나라가 14개국이 있는데 예. 14개국이. 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 딱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개독국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유럽 국가, 아까 예. 말씀하신 스웨덴이 한 1,000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는 다 한 500만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작은 선진국이 많이 있죠. 인구가 많은 선진국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인구가 국력이다 하는 것은 좀 전근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 게 좋다. 그러나 부양비, 소위 경제활동 인구 대 부양받는 인구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건실하게 줄어들어야지 이 비율이 깨지는 순간 우리 사회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건실하게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 합계 출산율이 2.1이 되면 정확하게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2.1에서부터 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좋다고 하면 예. 1.9, 1.8 정도로 서서히 줄어 들어가면 소위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거죠. 적은 인구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1.0 이하로 떨어져서 0.7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하드 랜딩이 돼가지고 이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 붕괴될 수 있다. 예. 그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붕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제도가 완전히 부도나고 예. 의료보험 부도나고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이 와해되는 거죠. 근데 왜 유독 한국만 예. 전 세계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이런 합계 출산율 같은 지표가 계속 경신이 될까? 한국만.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얘기했던 프랑스라든가 북유럽 이런 나라는 전 세계적인 저출산 추세에 따라서 서서히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합계 출산율이 1.8대인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하고 아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평방 킬로미터당 517명. 예. 그런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일본 사람도 330명. 프랑스는 120명밖에 안 됩니다. 예. 스웨덴은 24명, 핀란드는 17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하죠. 살기 어려운 거네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 뭐가 문제냐면 수도권 일자리 집중도가 50%에 달합니다. 일본도 수도권 일자리 집중도가 네. 30%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는 20% 선이고 예. 다른 북유럽 국가들, 뭐 독일 같은 데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두세 배 높고 수도권 집중도가 두세 배 높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경쟁은 정말로 극심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 청년 세대를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극심한 경쟁하고 저성장이 악순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성장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 당시에 한때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예. 막 세계의 찬사를 받으면서 경제가 아주 굉장히 고도성장이죠. 고도성장을 했죠. 예.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어떤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매 대통령, 매 정부 임기마다 1%씩 대세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에 관계 없군요, 거의.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 성장률이 들쑥날쑥하죠. 예.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사건 때문에. 근데 이걸 무빙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이동 평균하면 이동 평균하면 30년 이상 대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도권 집중도와 과잉 인구의 과당 경쟁의 저출산 이게 서로 이렇게 상승 작용을 하면서 예. 악순환을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과거의 기성세대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성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뭐 1,000불대, 그러니까요. 1,000불에서 몇천 불대였거든요. 예. 그렇게 어려운데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왜 많이 낳냐? 그 이유는 이분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국민소득 100불 시대에 태어났어요. 1,000불 시대에 아이를 갖기 시작하니까 내 자식은 10,000불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군요.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예. 희망이 있었어요. 확신이 예.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국민소득 10,000불 시대, 20,000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예. 경제 성장률은 대세 하락해. 경쟁은 점점 심해져.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나보다 좋은 세상에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본능 같은 게 작용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명사적인 시각의 일부로서 이런 큰 흐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교육비, 주거비 이게 없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을 때나 제가 제 자식을 가질 때나 또 우리 김프로께서 부모님이나 또 본인이 맞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 교육비, 주거비 다 준비해 놓고 낳습니까? 전혀 안 그랬죠. 그런 적이 전혀 없죠. 전혀.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역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청년 세대들이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네. 내가 아직 교육비 집도 마련 못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저출산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게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뭐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는 잘 됐는데 과연 그러면 이 정리하신 게 해결이 될 과제인가? 왜냐하면 정부가요 17년 동안 무려 380조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380조. 우리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만 380조 원을 쏟아부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 개선되거나 유지되기는커녕 그냥 추락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380조가 아니라 3,800조를 썼으면 그러면 유지되거나 개선됐겠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 방향에 대한 그 원인 분석과 치유의 방법에 대한 그게 뭐가 토탈리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처방이 잘못되니까 치료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단이 왜 잘못됐냐? 합계 출산율 1.8인 프랑스나 아니면 1.6인 OECD 국가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원인으로 저출산이 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과당 경쟁, 수도권 집중, 저성장의 악순환 이 부분을 진단해서 빠뜨리고 진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된 뭘로 진단을 한 겁니까? 그 세 가지 빠뜨리고. 그건 과거에 우리보다 앞서서 저출산을 맞이했던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의 원인 그리고 그게 아까 제가 문명사적으로 말씀드린 인구 과잉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호모사피엔스가 인구를 줄여간다는 수준 그 수준에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한 원인이 과당 경쟁, 수도권 집중, 저성장인데 그 부분을 진단해서 빠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방에서 잘못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돈을 많이 준다고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력을 출산율을 높이는데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출산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낮추는 것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산하 제한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출산율을 높이는 건 아까 지적하셨듯이 성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몇백만 원 주자 그랬더니 몇백만 원 갖고 되겠어? 아이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몇천만 원 줘야지.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몇천만 원이 뭐야? 사교육비 얼마나 들고 주거비 얼마나 드는데 몇 억 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단순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으로 미루어 봐도 아이 한 명 출산할 때보다 2억씩 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뭐 민간에서 주든 뭐 그룹에서 주든 아니면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어쨌든 다 합쳐서 2억 정도 준다고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1 대 25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 25만 명한테 일단 50조 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율을 1.6 OECD 평균까지 올리려면 100만 명이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50만 명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50만 명한테 2억씩 주려면 10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서 매년 100조 원씩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진단이 잘못된 것도 말씀드렸고 처방도 이제 출산율 제고 쪽으로 간 게 잘못됐는데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양비를 개선한 쪽으로 가야 된다. 부양비를. 그 얘기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돈을 줘서 치료하는 것은 치료 방법이 아니다. 성공해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가 그 많은 돈을 염출할 방법도 없어요. 1년에 100조 원씩 저출산 예산을 어떻게 쏟아붓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 대책비 380조 원이 15년간 쏟은 돈이거든요. 근데 1년에 100조 원씩 쏟는다.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심각한 문제인데 위암 걸렸는데 그 위험약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운동해서 치료해 그러는데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은 운동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감기 걸렸고 폐렴 걸렸는데 감기약으로 폐렴을 치료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양비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9년 20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유지됐냐면 최소한 경제활동 인구 3명 이상이 일해서 1명을 부양했어요. 3명 이상이 일해서 1명을. 근데 앞으로 2030년이 지나면 머지않아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일하는 청년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겠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없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냐? 1명이 3명분 일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8시간 일하던 사람한테 24시간 일해라 이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과학기술, 첨단 산업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을 높이면 돼요. 제가 아주 상징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제활동 인구 1명이 인공지능 로봇 2대를 데리고 일하게 되면 3명분을 일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은 높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되고 요즘 치킨 튀기는 집에 가면 인공팔이 치킨 튀기는 거 많이 보셨죠?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 3명이 튀기던 것을 사람 1명이 인공팔 2개 가지고 튀기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뭉뚱그려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빨리 진행돼 가지고 우리가 첨단 산업 기술 사회로 가면 이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보다 저출산 속도가 더 빠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2대 가지고 일을 해서 3명분 일을 하기 전에 그만큼 인공지능 로봇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는 이 부양비가 나빠져 가지고 이 사회가 사회 안전망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공과대학 출신이고 산업혁명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걸 하게 돼. 이유가 이 4차 산업혁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데서부터 내가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이 문제를 다른 선진국들은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 랜딩을 해서 천천히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0.7 출산율은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는 25세부터 54세까지 30년 정도 일합니다. 그리고 30년 일하고 55세 이후에도 일들을 하지만은 정규직으로서 아주 본격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5세 이상이 부양받는 인구인데 55세부터 74세까지 한 20년 요거를 저는 장년층이라고 부르고 외국 학자들은 young old 젊지만은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75세 이상을 old 이렇게 부릅니다. 이 young old는 요즘 뭐 체력도 좋고 정신 상태도 아주 건전하고 관리 잘한 분은 40대 같아요. 그럼요. 얼마든지 교수님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제 나이는 좀 영업 비밀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을 일할 기회를 주면 예. 이 사람들이 부양받는 부양비의 분모에서 부양하는 부양비의 분자에서 분모로 내려오면 예. 부양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거죠. 어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 부양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이모작 사회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예. 유동지능하고 예. 체력이 뛰어납니다. 유동지능이라는 게 공간력, 계산력, 추리력, 패션 감각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생적인 능력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유동지능이 쇠퇴해요. 뭐가 늡니까 그러면? 유동지능은 쇠퇴하는 대신 예. 결정지능, 그러니까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는 줄어드는 대신 경험과 경륜에서 나오는 결정지능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탄력 같은 거. 그렇습니다. 예. 이해력, 참을성, 설득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소위 젊은 사람, 유동지능,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높은 젊은 층하고 결정지능,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가 높은 고령층하고 예. 소위 적정한 분업을 하면 네. 그 이모작 분업 체계로 네.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해온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쓰신 글을 제가 예. 그 인터뷰 준비하면서 아하, 예, 예. 읽어봤는데 예. 우리 역사상에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인생 이모작 때문에 예. 우리 나라를 구했다. 예,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뒷받침한 정걸 장군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 예, 근데 예. 이분이 보니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오래 사셨더군요. 예. 1514년생이신데 1597년까지 사셨는데 예, 예. 70대에 참전을 해서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의 그 행주 대첩을 다 뒤에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능력이라고 하시죠? 결정지능, 결정지능,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 그걸 가지고 예. 완전히 그 이순신 장군의 전승과 권율 장군의 전승을 정말 결정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70대 정걸 장군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에 앞서서 약간 서론을 붙여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젊은 세대하고 고령 세대하고 분업을 한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뭘 어떻게 분업을 하지? 분업이 뭐지? 이렇게 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류는 분업을 통해서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다. 다시 예. 말하면 우리가 수렵 채집 사회 그러잖아요. 예. 힘 있는 남자는 사냥을 하고 그다음에 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부지런한 여자들은 채집을 해가지고 분업을 함으로써 원시 수렵 사회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예. 만물의 영장이 됐고 그다음에 현대 그 사회의 이 국부가 증가시킨 이론을 쓴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거든요. 그렇죠. 그 국부론에 볼 것 같으면 핀 공장 얘기 잘 아시잖아요. 알죠. 한 사람이 평균 핀을 20개씩 만들었는데 예. 요거를 18개 공정으로 나눠서 자기 그 능력과 특성에 따라서 분업을 시켰더니 4,800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효율이 240배 증가하고 예. 이게 근대 사회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게 된 원인이다. 이것도 분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예에서 말씀드린 거는 그 권율 장군이라는 분이 이 바다에서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는 군신 같은 정말 신에 가까운 분이 그렇죠. 계셔가지고 예. 23전 23승의 신화를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육전에서는 연전연패했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몇백 년 동안 전국 시대에 그 일본군은 역전의 용사예요. 예. 전장에서 뼈가 굵은 병졸과 장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조선군은 전쟁 구경을 해본 사람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요. 여진족하고 조금 싸워본 것 같긴 대부분 없어요. 농민군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이 왜군을 격파함으로써 육전에서 어떤 그 임진왜란의 큰 흐름을 역전시키는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 대첩 같은 게 정말 훌륭한 대첩이지만 이 행주 대첩도 굉장히 가치 있는 대첩입니다. 그런데 행주 산성이 산성 그러니까 산 위에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지상 300m짜리 군흥에다가 예. 책의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틀 동안 나무를 깎아서 목책을 세웠다. 울타리 조금 더 친 거예요. 예. 근데 조선군이 1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예. 뭐 농민병이 대부분이고 승병 뭐 이래가지고 관군도 있었겠지만. 근데 일본 정예군 3만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율 장군이 가만 보니까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다. 무조건 진 싸움이다. 예.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이 고금 동서를 망존하고 이 혼자병법부터 모든 병서에 보면 전투병 1명 대 병참병 2명이 황금 비율입니다. 예. 한 명이 전쟁을 하면 식량, 마실 물, 뭐 무기. 탄약, 예. 무기, 화살 이걸 날려줘야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권율 장군이 보니까 어차피 진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원 전투에다 붙인 거예요. 예. 그럼 병력이 3배 됐지 않습니까? 그럼 1만 명이 3만 명의 전투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병참은 누가 했냐? 여성은 전투를 못 해요. 왜냐하면 활을 쏴도 적군한테 가지 않고 앞에 떨어져. 돌을 던져도 적군한테 가지 안 가. 예. 병참은 남자 1명 하던 것을 2명한테 시키면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잘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행주치마 부대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주대첩에서 일본군을 아주 경멸하고 이 임진왜란의 물꼬를 돌려서 승전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남녀의 능력에 따른 분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아까 그 말씀하신 저도 그 역사적 사실을 안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적인 선조 중에서 이런 슬기와 능력을 가진 분이 없을까라고 찾다가 정걸 장군이라는 분을 알았는데 이분이 전라 좌수사 우수사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그 참모총장 다 거치고 은퇴하신 분인데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가 되니까 그 밑에 조방장이라는 낮은 급의 역할로 돌아가 가지고 뒤에서 이순신 장군을 도와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밖에 가면서 막 전투를 하니까 병참을 한 거죠. 병참. 안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행주산성에 이 화살이 떨어져 가지고 한국의 주력 무기는 화살 아닙니까? 일본의 주력 무기는 창이고 뭐 조총이고 그랬지만 근데 화살이 떨어질 때 이분이 그 전라 좌수행에서부터 화살 2만 전을 배로 실어서 행주산성에 보급했다. 근데 과연 그런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가지고 현실적인 노소 분업이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정말로 성공 사례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까지 농업국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배우기를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이다. 공업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농업이라는 게 결정지능의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던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동지능이 충만한 젊은이들을 농촌으로부터 유인해서 끌어내서 어디로 보내냐? 마산 수출 자유지역, 창원 기계공단, 여천 화학공단, 새마을 공장 이런 데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업, 제조업은 유동지능을 필요로 한 산업이거든요. 농업은 결정지능을 필요로 한 산업이거든요. 농사 경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은 결정지능으로 필요한 농업으로 젊은 청년들은 유동지능을 필요로 한 산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돼가지고 영국이 300년 걸리고 미국이 200년 걸리고 일본이 150년 걸렸다는 산업화를 우리가 어떻게 50년 만에 했냐. 한국 사람이 천재냐 아니면 뭐 키가 능력이 선업해되냐. 그게 아니라 이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의 분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게 우리나라 1차 산업혁명 한강의 기적의 생생한 성공 사례거든요. 증거군요. 요거를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응용하는 게 바로 이모작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작 사회라는 해법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0.7 정말 치명적인 지금 백약이 무효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모작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노령층? 아니 노령층이라는 표현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장년. 장년층? 장년층이 지금 사실 56세, 57세는 명퇴시켜요. 집으로 가시라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돈 좀 주시고. 그마저도 없는 데는 더 많고.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지금 그런 분들이 직장을 구하려 그러면 아파트 경비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몇백 대 1이야. 그것도 경쟁률이요. 경쟁률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모작 사회였기 때문에 유동지능이 충만한 젊은이하고 이 젊은이들이 반은 소위 유동지능을 필요로 한 과학기술, 패션, 첨단산업, 뭐 국제경영 이런 쪽으로 가 있지만은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가 있냐면 결정지능을 필요로 하는 관리, 행정, 사무, 상담, 컨설팅 이런 쪽으로 가 있는 장년층 하는 일에 장년층도 잘할 수 있는 일에 그러면 이제 이모작 사회를 만들어서 유동지능이 충만한 젊은이들을 이공계와 패션, 디자인 아니면 뭐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경영 이런 쪽으로 몰면 유도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동지능 쪽에서 아주 가치를 창출하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지능을 필요로 한 사무, 행정, 관리 같은 쪽에는 그 55세부터 74세까지의 장년층이
얼마든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모작 사회를 만들면 젊은 사람들은 유동지능이 필요로 한 직업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결정지능을 필요한 직업에는 장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 사회가 좋아진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죠. 젊은 층들이 몰릴 수 있는 유동지능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능력치를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그 잡을 두 배를 어떻게 만드나요? 야, 그게 아주 핵심인데요. 네. 일자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사람이 공급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일자리가 먼저 있고 사람이 공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일자리라는 게 직장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게 영국의 산업혁명이거든요. 예. 그때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인클로저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양을 키우기 그렇죠. 위해서 사람들을 몰아내 가지고 예.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그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가 생겼고 예. 우리나라도 그 농촌 총각 처녀들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또 일자리가 생겼고 이거는 뭐 중국도 농민공들이 상경해서 생겼고 그러면 그런 이제 노동 근육을 쓰는 일자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겼냐면 제일 처음에 연방위 예산으로 우주 과학 뭐 그다음에 바이오 이 헬스 이런 쪽으로 국가의 연구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대학 교수들이 모이죠. 연구비를 받아서 학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교육을 해서 그 첨단 기술로 무장된 사람들이 공급돼 가지고 실리콘밸리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이 일모작 직업 쪽에 좀 있긴 한데 또 다른 분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첨단 산업 기술 쪽으로 유도해서 젊은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유동지능을 필요한 산업을 만들면 그것을 지원하는 행정, 관리, 사무, 보조직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한된 청년의 숫자를 네. 유동지능 쪽으로 많이 보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 그것을 지원하는 이모작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쪽에 직업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청년들이 지금 이모작 직업하고 있으면 새로운 직업이 안 생기죠. 그 정부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한강의 기적 당시에 60년대 예. 그게 처음 시작할 당시에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는 가장 우수한 인재는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정치학이 뭐 아주 전성시대였어요. 예. 예. 그런데 제3공화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공계 대학에 많은 혜택도 주고 예. 키스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대학 교수의 3배 되는 봉급을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융성시키기 시작했죠. 예.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영재들이 이공계 대학으로 공대. 다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70년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예. 서울대학에서 의과대학의 입학 카트라인보다 예. 공과대학의 카트라인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 공과대학도요, 뭐 컴공과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기계공학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것도 있는데 공과대학에서 당시에 가장 입학 카트라인이 낮은 과가 공업교육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낮은 게. 제일 낮은 게 예. 공고교사 양성을 위해서 만든 공업교육학과. 예. 근데 거기가 서울의대보다도 카트라인이 높았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 영재들이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과학기술 쪽으로 몰린 것이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대한민국 반도체 세계 1위, 예. 대한민국 조선 세계 1위. 예. 이게 다 나타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방대한 거지만은 예. 그때 했으면 지금 왜 못하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이 국가 전략이 개입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산도 예. 그냥 인센티브 줘서 뭐 저출산 대책하는 게 아니라 그런 펀더멘탈한 부분을 건드리는데 훨씬 더 많이 썼어야 되겠군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저출산을 돈 주어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예. 이모작 사회에 의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이 가치를 창출하는 쪽,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쪽으로 진입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원하는 관리직
행정직, 사무직이 많이 생겨서 직업이 많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경제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저성장이 고성장으로 바뀌겠죠. 예. 그러면 출산율이 반등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 동안 37개국의 저출산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어떤 시점에 반등하더라. 네. 그 시점이 언제냐? 예. 그게 HDI 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예. Human Development Index라 그래가지고 예. 이게 유엔에서 만든 지수인데 이 지수가 이제 가장 최대한이 1인데 0.86 정도에 도달하면 출산율이 반등하더라. 네.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37개국에서 거의 됐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은 예외였습니다. 안 돼요? 한국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모든 나라의 그 저출산의 원인 플러스 우리는 과당 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저성장이 악순환하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게 안 됐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의 과당 경쟁이 해소되고 저성장 문제가 해소되면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반등한다 하는 게 과학적인 연구 결과고 그 연구 논문이 네이처라 그래가지고 학술적으로 예, 네. 가장 인정받는 잡지에 게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공신력 있는 연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일도 하긴 해야 됩니다. 부양비를 부양비를 개선하는 쪽으로 목적 함수를 바꿔가지고 부양비를 개선시키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출산율도 올라간다는 거죠.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올라가냐? 그 시점이 우리나라 인구가 적정 인구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부터 올라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줄 거로 보세요? 근데 적정 인구. 적정 인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가 농업후기면 우리나라 인구가 내 생각에는 1,000만 정도 이상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국이면 조선시대에 우리가 농업해가지고 그 하루 두 끼 겨우 먹고 보릿고개에 굶었거든요. 그때 인구가 1,600만, 1,700만밖에 안 됐거든요. 2천만 동폭을 했지만 2천만이 안 됐을 때도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산업국이 되면 2천만 이상 3천만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떤 경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인구를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적은 인구만 유지할 수 있는 나라도 될 수 있고 그건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 기술국이 돼가지고 고도로 발전하면 5천만 명 돼도 충분히 잘 살 수도 있겠죠. 아예 그 정책적으로요.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리 내생적인 해법은 없다라고 단념을 하고 단념이라고까지는 하면 약간 유보를 해놓고 근데 또 합계 출산율 0.6이라는 정말 초유의 일을 막아야 되니까 자 좋아 그러면 문호를 열자. 미국이나 카나다처럼 혹은 호주처럼 들어오시라고 그 해외 이주 이 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이민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인구 피라미드가 제일 건실하고 탄탄한 데가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굉장히 많은 이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이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민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바이오, 조선 이런 분야에 아주 과학기술자나 기능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문호를 활짝 열고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해외 이민을 상당히 많은 분량,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결할 목적으로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인종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 인구가 1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12.5%라고 통계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 폭동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얼마 전에 그 나엘 소년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인종 폭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인종 폭동은 해결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율을 해결할 정도로 많은 그 이민을 받는 거는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 방법이 없으면 그렇지만은 예. 이모작 사회라는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해법에 대한 반대를 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모작 사회가 구현되고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사회와 능률이 앞서는 사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국부가 늘어나고 그 국부의 토대 위에서 인구가 다시 늘 수 있고 또 늘지 않아도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 교수님의 그 이론과 주장은 뭐 저희가 다 받겠습니다만은 와, 과연 이런 경제 환경에서 그 도정이 얼마나 길 텐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겪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일종의 성장통이겠죠. 그래서 다음번 만약에 김태희 교수님과 인터뷰할 시간이 있다면 그런 맥락에서의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벌써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서울대학교 김태유 교수님과 저출산 문제의 아주 문명사적 시각에서의 문제 제기와 해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깊이 있는 인터뷰 시간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